12. 수치심을 이기고 바실리 니콜라예비치에게 얘기하는 등의 도의적인 노력을 다하고 나서 예브게니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리자도 남편이 이제는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으며 오히려 평소보다 즐거워 보이기까지 한다는 걸 금세 알아챘다. 어머니 두 분이 늘 서로 비꼬면서 다투니까 중간에서 괴로웠던 거야. 더구나 남편은 예민하고 점잖은 사람인데 그 험악하고 심술맞은 말을 매일 들어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리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다음 날은 성령 강림제였다. 날씨는 더없이 화창했고 마을 안악들은 화관을 만들러 숲으로 가는 길에 풍습에 따라 토지 주인의 집에 들러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한껏 차려입은 마리아 파블로브나와 바르바나 알렉세예브나가 양산을 들고 현관 밖으로 나와 원물을 추고 있는 안악들에게 다가갔다. 그해 여름 예브게니의 집에서 지내며 빈둥거리던 술주정꾼 삼촌도 중국식 코트를 입고 쭉 늘어진 얼굴로 두 노부인을 따라 나왔다. 언제나처럼 무리의 한가운데에는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색으로 치장한 젊은 안악들과 처녀들이 빙둘러 서 있었고 그 주변 여기저기에는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함께 도는 유성이나 위성처럼 어린 소녀들이 새로 지은 사라사 염색 치마를 사각거리며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고 꼬마들은 깔깔거리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붉은색 셔츠 위에 파란색이나 검은색 외투를 차려입고 모자를 쓴 젊은이들은 쉴 새 없이 해바라기 씨를 뱉고 있었다. 하인들과 구경꾼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원물을 구경했다. 두 노부인은 빙빙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안악들에게 다가갔고 희고 긴 팔과 뼈가 앙상한 팔꿈치가 드러날 만큼 소매통이 넓은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하늘색 리본을 단 리자가 그 뒤를 따라갔다. 예브게니는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숨어 있자니 그것도 모양이 우스웠다. 그래서 담배를 물고 현관 밖으로 나와 젊은이들과 농부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그들 중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는 동안 안악들은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치고 춤을 추었다. 마님들께서 부르세요. 아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 예브게니에게 한 소년이 다가와서 말했다. 리자는 예브게니에게 안악들의 춤을 보라고 하면서 그 중 마음에 드는 한 여자를 가리켰다. 바로 스테파니다였다. 노란색 치마에 소매 없는 비로드 웃옷을 입고 비단 머리 수건을 쓴 스테파니다는 얼굴이 발그스레한 것이 활달하고 기운이 넘쳤으며 무척 즐거워 보였다. 당연히 그녀는 춤을 잘 추었다. 하지만 예브게니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 예브게니가 코안경을 벗었다 쓰며 대답했다. 그래 그렇군. 그는 이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그러니까 난 저 여자에게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예브게니는 스테파니다에게 이끌리는 것이 두려워 그녀를 보지 않았는데 바로 그 때문에 스치듯 본 그녀의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반짝이는 두 눈을 보면서 그녀도 자신을 보고 있음을 알았고 자신이 그녀에게 매료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예의에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서 있다가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가 어울리지 않게 친근한 척을 하며 스테파니다를 얘야라고 부르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자리를 떠나 집으로 갔다. 스테파니다를 보지 않으려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위층으로 올라가서는 자신도 이유를 모르는 채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여자들이 현관 앞을 떠날 때까지 줄곧 서서 넋을 잃고 스테파니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되었어야 그는 아래층으로 서둘러 내려갔다. 그리고 조용한 걸음으로 발코니로 가서 담배 한 대를 피우문 다음 산책이라도 하듯 정원으로 나가 그녀가 사라진 방향으로 걸었다. 오솔길로 들어서고 채 두 걸음도 못 가서 나뭇가지 사이로 장밋빛 치마와 소매 없는 비로드 우옷과 붉은색 머리 수건이 얼핏 보였다. 그녀는 어떤 안악과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어디 가는 거지? 그때 갑자기 손으로 심장을 움켜쥔 것처럼 주체할 수 없는 욕망으로 온몸이 달아올랐다. 예브게니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리듯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그녀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였다. 예브게니 이바노비치, 잠깐만요.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예브게니가 돌아보니 그의 집에 우물 파주는 일을 하는 사모인 노인이 있었다. 그제야 푸떡 정신이 든 예브게니는 얼른 발길을 돌려 사모인에게 갔다. 노인과 얘기를 나누면서 옆쪽을 보니 스테파니다가 다른 안악과 함께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다.
우물에 가는 것이거나 아니면 우물에 간다는 핑계로 잠깐 그곳에 있다가 춤추는 여자들에게 가리는 것 같았다. 13. 사모인과 얘기를 나눈 뒤 예브게니는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침울해져서 집으로 돌아왔다. 스테파니다가 예브게니의 마음을 알아채고 그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녀 또한 그걸 원하는 게 분명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던 아낙, 설명입니다. 그 아낙의 이름은 안나 프로호로바였다. 그 아낙도 분명 이 일을 알고 있을 거라는 건 역시 예브게니를 불안하게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언가에 압도당한 느낌이라는 사실이었다. 자신의 의지는 없고 다른 힘에 이끌려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오늘은 운이 좋아 살아나지만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혹은 그 다음 날에는 결국 파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예브게니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그래, 파멸이야. 시골의 농군 아낙과 놀아나느라 젊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배신한다면 그건 누가 봐도 파멸이랄 수밖에 없지. 다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파멸이 아니고 뭐겠어? 안 돼. 무슨 방법을 써야 해. 아, 맙소사,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이렇게 파멸할 수밖에 없는 걸까?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무 방법이 없는 걸까? 아니, 뭐라도 해야 돼. 다시는 그녀를 생각해서는 안 돼. 절대 생각하면 안 돼. 그는 스스로에게 명령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가 생각났고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으며 단풍나무 그늘도 눈에 아른거렸다. 예브게니는 언젠가 읽은 수도사 얘기를 떠올렸다. 수도사는 한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 그 몸에 손을 얹어야 했는데 그녀를 범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려고 다른 손을 화로에 넣어 손가락을 태웠다고 했다. 그는 그 얘기를 되새겨보았다. 그래, 파멸을 하느니 손가락이라도 태울 각오를 하는 편이 낫지.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성냥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자, 어디 한번 그 여자를 생각해봐. 그는 빈정대듯 자신에게 말했다. 이내 견딜 수 없이 뜨거워지자 그 얼린 손가락을 움츠리며 성냥을 내던졌다. 그리고 스스로를 비웃었다. 다 쓸데없는 짓이야. 이런 방법이 다 무슨 소용이야? 그녀를 만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돼. 내가 떠나든가 그녀를 쫓아내든가 해야지. 그래, 마을에서 쫓아내버리자. 그 여자 남편에게 돈을 좀 쥐어주고 도시나 다른 마을로 떠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할 텐데. 어쩔 수 없지. 이 위험을 두고 보는 것보다야 훨씬 나을 테니까. 그래, 그렇게 해야 해.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시선은 여전히 스테파니다를 쫓고 있었다. 어딜 가는 걸까? 문득 궁금해졌다. 예브게니가 보기에 스테파니다도 창가에 서 있는 그를 발견한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그를 쳐다보고는 어떤 아낙의 손을 잡고 활기차게 팔을 흔들며 정원 쪽으로 갔다. 그 자신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예브게니는 그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 사무실로 갔다. 프로코트를 근사하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른 바실리 니콜라예비치가 아내와 무명 머리 수건을 쓴 손님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바실리 니콜라예비치, 얘기 좀 할 수 있겠나? 그럼요, 얼마든지요. 들어오십시오. 마침 차도 다 마셨습니다. 아니,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죠. 잠깐만요. 모자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봐요, 타냐? 자주전자 좀 치워요. 바실리 니콜라예비치가 아내에게 말하고는 활기차게 밖으로 나왔다. 예브게니가 보기에 바실리 니콜라예비치가 술을 꽤 마신 것 같았지만 하는 수 없었다. 아니, 술에 취해 있어서 예브게니의 처지를 더 딱하게 여겨줄 테니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었다. 바실리 니콜라예비치, 지난번 그 얘기를 또 하려 왔네. 그 여자 말이야. 예브게니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나요? 다시는 그 여자를 들이지 말라고 일러두었는데요. 아니, 그게 말일세.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거든. 그래서 자네와 의논을 좀 하고 싶은데 말이야. 그 여자네 식구들을 마을에서 쫓아내면 안 될까? 어디로 쫓아낸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묻는 바실리의 말투가 예브게니에게는 못마땅해 하고 비꼬는 것처럼 들렸다. 내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좀 주면 어떨까? 아니면 콜톱스코어에 있는 땅을 줘도 괜찮네. 그 여자를 쫓아낼 수만 있다면 말이야. 하지만 어떻게 쫓아낸단 말입니까? 그 여자 남편이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 여자가 주인에게 무슨 피해를 주나요?
여보게, 바실리 니콜라이비치, 생각 좀 해보게. 아내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괴로워하겠는가? 대체 누가 마님께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을 안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나? 이 모든 상황이 난 정말 힘겹기만 하다네. 대체 뭘 그렇게 걱정하시는 겁니까? 누구든 옛날 일을 들춰내는 자가 있으면 제가 그 눈을 뽑아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임금님 앞에서 결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들을 쫓아내는 게 좋겠어. 자네가 그 남편하고 얘기해보면 안 되겠나? 얘기해봐야 소용없을 텐데요. 아, 주인님,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다 지난 일이고 다 잊힌 일인데요. 이 세상에는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 법이죠. 이제 와서 누가 주인님 험담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주인님이 눈앞에 계신데요. 그래도 자네가 얘기 좀 해보게나. 알겠습니다. 얘기해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예브게니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바실리와 얘기를 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초조함 때문에 위험을 과장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사실이다. 정말 예브게니는 그녀를 만나러 그곳에 갔던 걸까? 그런 일은 불가능했다. 그는 그저 산책하러 정원에 갔을 뿐이고 그녀가 때마침 그곳으로 뛰어갔을 뿐이다. 14. 성령 강림제 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산책 삼아 정원을 거니던 리자는 토끼풀을 보여주겠다는 남편 손에 이끌려 초원으로 가면서 작은 도랑을 건너다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옆으로 살짝 넘어졌지만 괴로운 듯 숨을 토했고 예브게니가 그녀의 표정을 보니 그냥 놀라기만 한 게 아니라 꽤 고통스러운 것 같았다. 예브게니가 아내를 부축해 일으키려고 했지만 리자는 팔을 뿌리쳤다. 아니 여보 잠깐만요. 리자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꼭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남편을 바라보았다. 발을 좀 삐었을 뿐이에요. 그때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가 끼어들었다. 내가 항상 말하자니 그런 몸으로 어떻게 도랑을 뛰어넘겠다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별일 아니에요. 금방 일어날 거예요. 리자가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지만 금세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어딘가 잘못됐나 봐요. 리자는 어머니에게 무슨 말인가를 속삭였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돌아다니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잖니.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가 소리쳤다. 잠깐만 기다려. 사람들을 불러오마. 그러면 안 돼. 누가 집으로 옮겨야지. 리자 겁내지 말아요. 내가 당신을 안고 가리다. 예브게니가 왼팔로 리자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내 목을 안아요. 그래 그렇게요. 그가 허리를 숙이고 오른팔을 리자의 두 다리 아래로 넣어 그녀를 안아 올렸다. 그 순간 리자의 얼굴에 으리던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해하는 표정을 예브게니는 그 뒤로 절대 잊지 못했다. 여보, 제가 너무 무겁죠? 리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뛰어가시네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 좀 하세요. 리자가 몸을 기울여 남편에게 입을 맞췄다. 남편이 자신을 안고 가는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분명했다. 예브게니는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에게 자신이 리자를 안고 가니 서두르지 말라고 소리쳤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가 걸음을 멈추고 더 크게 소리쳤다. 애를 떨어뜨리겠네. 저러다 분명 떨어뜨리고 말지. 그 아이를 죽일 작정인가? 양심도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제가 잘 안고 가고 있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죽이는 걸 보고 싶진 않네. 그걸 두고 볼 수는 없어?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가 오솔길 모퉁이를 지나 뛰어갔다. 괜찮아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리자가 여전히 미소를 띤 얼굴로 말했다. 지난번 같은 일은 제발 없어야 할 텐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 말고 어머니 말이에요. 괜찮을 거라고요. 당신 힘들겠어요. 잠깐 쉬세요. 사실 예브게니는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뿌듯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내를 집까지 안고 갔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의 재촉에 마중 나온 하녀와 요리사에게도 아내를 넘기지 않고 직접 침실까지 안고 가 침대에 눕혔다. 리자가 남편의 손을 끌어당겨 입을 맞추고 말했다. 이제 나가보세요. 안누시카와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마리아 파블라보나도 별채에서 달려왔다. 그들은 리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혔다. 예브게니는 책을 들고 응접실에 앉아 기다렸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가 예브게니 옆을 지나갔는데 사위를 원망하는 듯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보고 있기가 무서울 정도였다. 무슨 일인가요? 예브게니가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지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건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자기 아내들의 도랑을 건너라고 한 건가?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예브게니가 소리쳤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생을 망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그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러 참았다.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하세요? 이제 늦었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는 의기양양하게 모자를 흔들며 응접실을 나갔다. 그날 사고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다리를 심하게 삔 탓에 또다시 유산할지도 모를 위험에 처한 것이다. 꼼짝 않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의사를 불러오기로 했다. 여브게니는 의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존경하는 니콜라이 세메노비치, 언제나 저희 가족을 친절하게 돌봐주셨으므로 이번에도 거절하지 마시고 제 아내를 도와주러 와주시길 바랍니다. 제 아내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다 쓰고 난 뒤 마구간으로 가서 말과 마차를 준비했다. 의사를 데려오고 데려다 줄 말들을 준비해 두어야 했다. 농장 경영이 넉넉지 않을 경우 어떤 일들은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했다. 모든 것을 직접 챙기고 마부를 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 시간이 9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남편을 맞으며 기분이 아주 좋고 전혀 아프지도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는 악보로 리자에게서 가려놓은 등잔 옆에 앉아 딸이 다쳤으니 이제 좋을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표정으로 빨간색 털치를 들고 커다란 이불을 뜨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누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나는 내 할 일을 다 하겠어. 예브게니는 장모가 어떤 마음인지 다 알아채고도 모르는 척하고는 애써 쾌활하고 태평한 표정으로 말을 골라 준비한 얘기며 앞말인 카부시카를 견말로 달았는데 아주 잘 달리더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말을 써야 할 때가 되니 그제야 말들을 훈련시키는군. 의사 선생도 도랑에 처박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바르바라 알렉세이브나가 뜨개질 감을 등잔 불빛 가까이 대고 코안경 아래로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의사 선생님을 모시오려면 누구라도 보내야 하니까요. 가장 좋은 쪽으로 일을 처리한 겁니다. 길에서 자네 말들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는 잊지도 않은 이 일을 오래전부터 되풀이해서 얘기했고 예브게니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대꾸했다. 내가 늘 입에 달고 살고 공작에도 몇 번이나 했던 말이 있지.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라는 거야. 내가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네.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절대 못 참아. 가장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 저일 겁니다. 예브게니가 말했다. 그래, 당연히 그렇겠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닐세. 그냥 뜨개질 코를 세고 있었네. 얘기를 나눈 동안 예브게니는 침대 옆에 서 있었다. 리자가 남편을 바라보다가 이불 위에 놓인 축축한 손으로 남편의 손을 꼭 쥐더니 눈빛으로 말했다. 저를 보아서라도 어머니를 좀 참아주세요. 어머니가 우리 사랑을 방해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리다. 예브게니가 이렇게 속삭이고 아내의 축축하고 긴 팔과 사랑스러운 눈에 입을 맞추었다. 리자는 남편이 입을 맞출 때 두 눈을 감았다. 예브게니가 말했다. 설마 같은 일이 또 생기겠소? 기분은 어때요? 혹시 잘못될까봐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제 느낌에는 아이가 무사히 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리자가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 끔찍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리자가 그만 가서 자라고 간청하는데도 예브게니는 아내 곁을 지키면서 언제든 그녀를 보살필 수 있도록 그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리자는 밤새 편안했고 의사를 부르지 않았다면 아마 자리를 틀고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점심 무렵 도착한 의사는 같은 증상이 반복되어서 우려스럽긴 하지만 현재로선 솔직히 말해 긍정적인 증세도 없고 그렇다고 부정적인 증세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긍정적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예상해 볼 수도 있다는 하나만한 말을 했다. 그러면서 리자가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하며 자신이 약 처방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환자는 약을 먹고 누워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의사는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에게 여자의 신체에 대해 한바탕 강의를 늘어놓았으며 바르바라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여가며 강의를 들었다. 의사는 평소처럼 손바닥 가장 안쪽으로 진료비를 받아들고 떠났고
환자는 꼬박 일주일을 누워 지내야 했다. 15. 예브게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내 곁을 지키며 그녀를 보살피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책을 읽어주면서 보냈다. 그러는 동안 가장 힘든 일은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의 비난을 묵묵히 견디고 그것도 모자라 그 험한 말들을 농담으로 받아넘겨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브게니가 내내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아내가 종일 자기 곁에 있다가는 남편마저 병에 걸리겠다며 그를 내보내려 했기 때문이며 또 한 가지 이유는 농장일이라는 게 모든 진행 단계마다 그가 관여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고 밭이며 숲이며 마당이며 곡식 창고를 두루 살펴보아야 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머릿속에 스테파니다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그를 괴롭혔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별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 감정점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다.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예전에는 그녀를 몇 달씩 보지 않고 지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녀와 끊임없이 마주친다는 점이었다. 분명 스테파니다는 예브게니가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채고는 그와 마주치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두 사람 모두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 장소로 가는 일은 없었으며 그저 우연히 만날 기회만 엿보았다. 두 사람이 자연스레 마주칠 수 있는 장소는 안악들이 소에게 먹을 풀을 베러 자루를 메고 다니는 숲이었다. 예브게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숲 주변을 지나다녔다. 숲에 가면 안 된다고 날마다 다짐하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숲으로 갔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면 떨기나무 뒤에 숨어 가슴을 졸이며 혹시 목소리의 주인이 스테파니다가 아닐까 살펴보았다. 무슨 이유로 예브게니는 그녀가 아닌지 알아야 했을까? 그도 이유를 알지 못했다. 목소리의 주인이 스테파니다였고 그녀 혼자 그곳에 있었다 해도 아마 다가가지 못하고 도망쳤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다 해도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사실 그녀와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가 숲으로 들어서는데 스테파니다가 다른 두 안악과 함께 풀이 가득 들어 무거워 보이는 자루를 메고 숲에서 나오고 있었다. 예브게니가 조금만 일찍 갔더라면 그녀와 숲속에서 마주쳤을 것이다. 다른 안악들의 눈도 있으니 스테파니다가 예브게니를 만나러 숲으로 돌아올 리는 없었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예브게니는 다른 여자들의 관심을 끌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개암나무 뒤에 한참을 서 있었다. 당연히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오랫동안 숲을 떠나지 못했다. 아, 맙소사. 그의 상상 속에 떠오르는 스테파니다의 모습은 얼마나 매혹적인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대여섯 번이나 계속되었다. 그런 느낌은 매번 더 강렬해졌다. 예브게니에게 스테파니다가 그처럼 매혹적으로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녀가 그처럼 예브게니를 완전히 지배했던 적도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으며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 지경이 되었다. 자신에 대한 엄격함은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과 행동이 얼마나 추한지 똑똑히 알고 있었고 따라서 숲을 배회하는 일 또한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디서든 어두운 곳에서 그녀와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그녀의 몸을 만지기라도 한다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또한 사람들에게 그녀에게 그리고 물론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그러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러니까 큼큼한 곳이나 스치듯 가까이 함께 있어서 동물적인 욕정으로 수치심을 잊을 수 있는 상황을 찾고 있다는 것 역시 알았다. 그런 이유로 자신은 추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스스로를 경멸하고 정오했다.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힘을 달라고 파멸에서 구원해달라고 매일 주님께 기도했다. 이제부터는 그녀에게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않을 것이며 눈길조차 돌리지 않고 깨끗이 있겠다고 날마다 다짐했다.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매일 궁리하고 실천해 보았다. 하지만 다 소용없었다. 그가 생각해낸 방법 하나는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힘을 많이 쓰는 육체 노동이나 금식을 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방법은 아내와 장모, 마을 사람들의 이 일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감당해야 할 수치심을 생생하게 떠올려 보는 것이었다. 예브게니는 이 모든 방법을 써보았고 유혹을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되면 정오무렵이 되면
이전에 스테파니다를 만났던 시간이 되면 숲에서 풀을 베고 오던 그녀와 마주쳤던 시간이 다가오면 그는 어김없이 숲으로 향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닷새가 지나갔다. 그동안 예복연이는 멀찌감치 서서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을 뿐 한 번도 마주치지는 않았다. 16. 리자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아 집안을 돌아다닐 정도가 되었지만 어딘가 달라진 남편을 보면서 이유는 짐작도 못한 채 그저 마음만 졸여야 했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는 잠시 집을 떠나 있었고 객식구라고는 삼촌뿐이었다. 마리아 파블라브나는 어느 때처럼 집에 있었다. 6월이 되면 흔히 그렇듯 천둥번개가 지나고 나서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이 이틀째 계속되던 때 예브게니는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다. 폭우 때문에 모든 일이 중단되었다. 걸음을 옮기는 일조차도 습기와 진창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농부들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했다. 목동들은 가축을 몰고 나갔다가 진이 빠져서 결국 집으로 몰고 와야 했다. 암소와 양들은 목초지를 돌아다니고 저택 마당을 뛰어다녔다. 농부의 아내들은 맨발에 머리수건을 쓰고는 달아난 암소들을 잡으려고 흙탕물을 철벅거리며 뛰어다녔다. 여기저기 길이 파여 빗물이 흘렀고 나무위가 풀리고 물에 흠뻑 젖었으며 물줄기가 홈통을 따라 쉴 새 없이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내려 거품이 부글거리는 웅덩이를 만들었다. 예브게니는 그날따라 부쩍 따분해하는 아내와 함께 집에 있었다. 리자가 남편에게 요즘 우울해하는 이유를 몇 번이나 물어도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리자는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은 몹시 서글펐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예브게니와 리자는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삼촌은 유명한 상류사회 인사들과 알고 지낸다며 허풍을 떨었는데 그 얘기를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하고 또 했다. 리자는 부인용 겉옷을 뜨개질 하다 말고 한숨을 내쉬고는 날씨와 허리 통증에 대해 불평했다. 삼촌은 그런 리자에게 좀 누우라고 권하더니 술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집에 있는 동안 예브게니는 끔찍할 만큼 무료했다. 모든 것이 시들하고 따분했다. 책을 읽으며 담배를 피웠지만 내용이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서 어제 들여온 강판을 좀 살펴봐야겠어요. 예브게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우산 가져가세요. 아니, 방수 외투를 입으면 돼요. 난방실까지만 갈 건데요, 뭘. 예브게니는 장화를 신고 외투를 걸친 다음 공장 쪽으로 갔다. 그런데 20걸음도 채 못 갔을 때 하얀 장단지가 다 드러나도록 치마를 걷어올린 여자가 그를 향해 걸어오는 게 보였다. 여자는 머리와 어깨에 두른 쇼를 두 손으로 꽉 잡고 있었다. 뭘 하는 거지? 예브게니가 물었다. 그는 처음 잠깐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알아보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한참 동안 예브게니를 쳐다보았다. 송아지를 찾고 있어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딜 가세요? 그녀는 마치 매일 만나는 사이인 듯 물었다. 막사에 가 있어. 예브게니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이 말을 불쑥 내뱉었다. 그의 안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 것 같았다. 스테파니다가 머리 수건을 씹으며 눈을 찡긋하더니 정원을 지나 막사 쪽으로 뛰어갔고 예브게니는 라일락 나무를 지난 뒤 방향을 바꾸고 막사로 가리라 생각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주인님, 뒤쪽에서 예브게니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마님이 찾으십니다. 잠깐만 와주십사 하는데요. 그는 하인 미시아였다. 아, 하나님, 저를 또 한 번 구해주셨군요. 예브게니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른 방향을 돌렸다. 아내는 그가 점심때 병든 아낙에게 약을 가져다 주기로 약속한 걸 잊었느냐면서 약을 가져가라고 했다. 약을 준비하는 동안 5분이 흘렀다. 약을 가지고 나올 때만 해도 예브게니는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막사로 가야 하는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집에서 그의 모습이 안 보일 정도가 되자 즉시 발걸음을 돌려 막사로 갔다. 그는 막사 한가운데서 환하게 미소 지으며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을 이미 상상 속에서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막사에 없었다. 다녀간 흔적도 없었다. 그제야 예브게니는 그녀가 막사에 오지 않았으며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행여 그녀가 들을까봐 소리를 낮춰 중얼거렸다. 여기 오기 싫었던 걸까? 무슨 이유로 나는 그녀가 내게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는데 말이야. 내가 제일 파렴치한 인간이야. 아내가, 그것도 그처럼 선량한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 뒷꽁무니를 쫓아다니다니.
예브게니가 막사에 앉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붕 한가운데가 새는지 집 사이로 빗물이 떨어졌다. 그녀가 와주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 이곳에 우리 둘만 있다면, 한 번 더 그녀를 품에 안을 수 있다면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되겠지? 그래, 맞아. 그녀가 다녀갔다면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는 막사 주변 풀이 덮이지 않은 오솔길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맨발이 미끄러진 자국이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녀의 발이 분명했다. 그래, 다녀갔구나. 이젠 어쩔 수 없어. 어디서든 그녀를 보면 곧장 달려갈 거야. 밤에 그녀에게 가야겠어. 그는 막사 안에 한참을 앉아있다가 기진맥진해져서 그곳을 나왔다. 약을 가져다주고 집에 와서는 점심때까지 방에 누워있었다. 17. 점심 식사 전에 리자가 남편을 보러 왔다. 그녀는 남편이 불만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 궁금해하다 말을 꺼냈다. 자신이 출산을 위해 모스크바에 가는 걸 남편이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으며 그래서 그냥 집에 남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였다. 굳이 모스크바에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예브게니는 아내가 출산 자체만이 아니라 혹시 건강치 못한 아이를 낳을까 봐도 몹시 두려워하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걸 기꺼이 희생하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집안의 모든 것이 그토록 편안하고 즐겁고 순결했구만 그의 영혼은 불결하고 혐오스럽고 끔찍했다. 자신의 약한 의지를 진심으로 혐오한다 해도 스테파니다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굳게 결심한다 해도 내일이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브게니는 그날 밤 내내 괴로워했다. 아니야, 도저히 안 될 일이야. 예브게니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방안을 스승했다. 무엇든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해. 아, 하나님,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누군가가 외국식으로 방문을 놓고 했다. 예브게니는 삼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삼촌은 자체에서 리자의 사절로 온 것이었다. 삼촌이 말했다. 얘야, 내가 가만히 보니 너에게 무슨 변화가 있는 것 같구나. 그것 때문에 리자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도 잘 알겠고 말이다. 너가 그렇게 멋지게 시작했던 일을 방치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는 충분히 짐작이 간다. 그런데 넌 대체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 난 두 사람에게 떠나라는 충고를 하고 싶구나. 너와 리자 모두 마음이 편해질 거다. 크림반도에 가는 건 어떻게 했니? 거기라면 기후도 좋고 산부인과도 훌륭한 곳이 있으니 말이다. 지금 떠나면 포도가 익는 계절에 딱 맞춰 도착할 수 있을 거다. 삼촌, 예브게니가 불쑥 말을 막았다. 제 비밀을 지켜줄 수 있어요?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비밀인데요. 얘야, 설마 나를 못 믿는 거냐? 삼촌, 삼촌이라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니, 그보다 저를 구해주세요. 예브게니가 말했다. 존경하지도 않는 삼촌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삼촌 앞에서 자신의 가장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비하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묘한 쾌감이 느껴졌다. 자신이 비열한 죄인인 것 같아 스스로를 벌하고 싶었던 것이다. 얘야, 어서 말해보거라.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도 잘 알잖니? 삼촌은 조카가 어떤 비밀을, 그것도 아주 수치스러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그걸 자신에게 털어놓으려 하고 자신이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아주 흡족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먼저 제가 아주 파렴치하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고 비열한, 정말 비열한 인간이라는 것부터 말씀드려야 할 겁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삼촌이 그드름이 잔뜩 들어간 목소리로 말했다. 리자의 남편인 제가 그런 짓을 했으니 어찌 파렴치한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순결함과 사랑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그런 여자의 남편이면서도 농부의 아내와 놀아나느라 아내를 배신하려 하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너가 무슨 배신을 한단 말이냐? 넌 아내를 배신한 적이 없잖니? 그래요. 하지만 배신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배신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럴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 배신했을 거예요. 어쩌다 보니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지만 지금은 어쩌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렴. 네, 말씀드리죠. 결혼 전에 어리석게도 이 마을 여자와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숲이나 들에서 그녀를 만났는데요. 예뻤냐? 삼촌이 물었다. 삼촌의 질문에 예브게니는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못 들은 척하고 얘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그냥 잠깐 만나는 것이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다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결혼 전에 관계를 끝냈고 1년 가까이 그녀를 본 적도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예부견이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자신의 귀로 듣고 있자니 기분이 이상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마법을 믿게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녀를 다시 보았고 벌레 한 마리가 제 심장 속으로 기어들어 왔어요. 그리고 절 갉아먹었죠. 제 행동이 얼마나 추악한지 알기에 스스로를 탓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언제든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언제든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건 주님이 저를 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그녀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 리자가 사람을 보내 저를 찾았어요. 아니, 그 비가 오는데 말이냐? 네, 삼촌. 저는 지쳤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다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당연히 그렇겠지. 어쨌든 자신의 영지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좋지 않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다. 너희 처가 몸이 약한 것 같더구나. 너희 처를 가볍게 여겨야 한다. 그나저나 어째서 너희 영지에서 그런 일을 벌인 거냐? 이번에도 예부견이는 삼촌의 말을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얼른 본론을 꺼냈다. 제발 저를 저 자신에게서 구해주세요. 바로 그걸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우연히 멈췄지만 내일은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멈출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 여자도 알고 있어요. 저를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나저나 너는 정말 사랑에 빠진 거냐? 아니,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힘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아마도 제가 더 강해진다면 그때는 아무튼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내 생각에는 크림반도로 떠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요. 가겠어요. 하지만 떠날 때까지는 삼촌에게 모든 걸 얘기할게요. 18. 혼자만 간직했던 비밀을 더 정확히 말하면 비 오던 날 이후로 느끼게 했던 양심의 가책과 수치심을 삼촌에게 털어놓고 나자 예부견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일주일 뒤 야알타로 떠나기로 했다. 이 일주일 동안 예부견이는 여행 경비를 마련하러 도시에 다녀오고 집과 사무실에서 농장 경영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면서 다시 쾌활해졌고 아내와도 가까워졌으며 정신적으로 활기를 되찾았다. 비 오던 날 이후로 스테파니다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채로 예부견이는 아내와 함께 크림으로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2달을 보냈다. 하루하루 새로운 감동을 맛보는 동안 예전 일들은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크림에서 두 사람은 옛 지인들을 다시 만났고 그들과 부쩍 가까워졌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기도 했다. 예부견이에게 크림에서의 삶은 매일이 축제를 같았으며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곳에서 예부견이 부부는 그들 도시의 현직 현지사와 가까워졌는데 그는 현명하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었으며 예부견이를 마음에 들어해서 그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자신의 편으로 이끌었다. 8월 말에 리자는 예쁘고 건강한 딸을 낳았는데 출산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순조로웠다. 9월에 예부견이 이르테네프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다. 리자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없어서 유모까지 데려오는 바람에 일행은 4명이나 되었다. 예부견이는 과거의 끔찍한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 예전과 전혀 다른 행복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아내가 출산할 때 남편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니 아내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면 우습기도 하고 기분이 아주 좋기도 한 것이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 들었다. 온몸이 간질간질해지는 꼭 그런 기분이었다. 예부견이 삶에 나타난 또 한 가지 새로운 변화는 전직 현지사인 둠친과 가까워진 덕에 농장 경영 외에 지방자치회에도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다. 어느 정도는 공명심 때문이었고 또 어느 정도는 의무감 때문이었다. 10월에 임시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여기에서 그가 대표로 선출될 게 거의 확실했다. 예부견이는 집에 돌아온 뒤에 한 번은 도시에 다녀왔고 또 한 번은 둠친을 찾아갔다. 예부견이는 유혹과 싸우는 고통 같은 건 이제 생각도 잘 나지 않았고 상상 속에서나 어렵사리 떠올릴 수 있을 뿐이었다. 이 모든 일이 한때 겪은 광기의 발작처럼 느껴졌다. 이제 과거의 일에서 다 벗어났다고 생각하니
어느 날 집사와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별 두려움 없이 스테파니다에 대해 물어볼 수 있었다. 집사와는 전에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생각 없이 물었다. 그래, 프첼리코프 시도르는 아직 집에 오지 않은 건가? 네, 아직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내는? 그 정신 나간 여편네 말이군요. 지금은 지노베이와 놀아나고 있답니다. 얼마나 해픈지 몰라요. 예브게니가 생각했다. 잘된 일이야.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니 확실히 나는 변했어. 19. 모든 것이 예브게니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졌다. 영지는 그의 소유로 남았고 공장도 잘 운영되었으며 사탕무도 풍작이었고 수익이 더 늘어날 전망이었다. 아내의 출산도 순조로웠고 장모는 떠났으며 예브게니는 지방자치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예브게니는 선거가 끝나고 도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축하 인사를 보내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 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면서 샴페인을 5잔이나 마셨다. 눈앞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 계획이 펼쳐졌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계획들을 생각해 보았다. 화창한 초가을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아름다웠고 햇살은 눈부셨다. 예브게니는 이 선거 결과로 그가 늘 꿈꾸던 지위에 오르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 지위란 단지 일거리를 주서 농작물을 생산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를 의미했다. 3년이 지난 뒤 그의 농노들과 다른 지주들의 농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상상해 보았다. 그래, 바로 그거야. 예브게니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을을 지나는데 물이 가득 든 나무통을 쥐고 그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농부와 안악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예브게니의 마차가 지나가도록 비켜주었다. 농부는 프첼리코프 노인이었고 안악은 스테파니다였다. 예브게니는 한눈에 여자를 알아보았지만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마음이 평온한 것이 기뻤다. 그녀가 여전히 아름답긴 했지만 예브게니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현관에서 그를 맞아주었다. 더없이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자, 축하를 해도 되는 건가? 삼촌이 물었다. 그럼요, 당선되었어요. 정말 잘 됐구나. 축배를 들어야겠다. 다음날 아침 예브게니는 한동안 방치해 놓았던 농장을 둘러보러 나갔다. 마을에서는 새 탈곡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탈곡기를 잠시 지켜보다가 예브게니는 눈여겨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여자들 사이를 지나다녔다. 그런데 눈길을 돌리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집단을 나르고 있는 스테파니다의 검은 눈과 붉은색 머리 수건이 한두 번 눈에 띄었다. 그렇게 한두 번 그녀를 곁눈질하면서 예브게니는 다시 무슨 일인가가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게 뭔지는 그 자신도 알지 못했다. 바로 다음날 예브게니는 다시 탈곡장으로 가 아무 할 일도 없이 2시간쯤 머물면서 젊은 여자의 친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쉴 새 없이 눈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자신이 파멸했음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파멸했음을 직감했다. 또다시 고통이 시작되었다. 또다시 지독한 공포가 시작되었다. 구원은 없었다. 결국 예상했던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 다음날 저녁 그는 자신도 모르게 스테파니다의 집으로 갔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근초를 쌓아놓은 흙간 맞은편 뜰에 그가 서 있었다. 언젠가 가을에 그녀와 미래를 나눈 곳이었다. 그는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것처럼 그곳에 멈춰 서서 담배를 피웠다. 그러다 이웃집 여자의 눈에 띈 것을 알고 발걸음을 돌렸다. 여자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등 뒤에서 들렸다. 어서 가보라니까. 널 기다리잖아. 분명 그 사람이야. 이 바보야, 어서 가보라니까. 예브게니는 바로 그녀가 흙간으로 뛰어가는 걸 보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농부와 마주쳤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와야 했다. 20. 예브게니가 응접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이 기이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그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으며 모든 걸 깨끗이 떨어내버리고 다신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전 내내 일에 도무지 흥미가 생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꾸만 일에서 도망치려고 했다. 전에는 그처럼 중요하고 기쁨을 주었던 일이 이제는 하찮게만 여겨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일에서 벗어나려 했다.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궁리해보려면 일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일손을 놓고 혼자 남았다.
하지만 혼자 남자마자 뜰로 숲으로 헤매기 시작했다. 이 모든 장소가 기억들, 그를 사로잡은 기억들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는 뜰을 거니면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미친 듯 격렬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스테파니다가 알고서 곧장 이리로 오거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달도 뜨지 않아서 아무도 심지어 그녀 자신도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캄캄한 밤에 이리로 와서 그가 그녀의 몸을 만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끝날 거라고 했지. 건강을 위해 깨끗하고 건강한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했어. 아니, 이제 그런 식으로 그녀와 놀아날 수는 없어. 내가 그녀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녀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거야. 내가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결혼하면서 난 스스로를 속였던 거야. 모든 게 바보짓이고 속임수였어. 그 여자와 관계를 맺은 뒤로 나는 새로운 감정을, 남편이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감정을 느껴보았어. 맞아. 그 여자하고 살아야 했어. 그래. 내 앞에는 두 가지 삶이 놓여 있어. 그 중 하나는 리자와 함께 시작한 삶이야. 일, 농장 경영, 아이,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주는 존경이지. 이 삶을 선택한다면 스테파니다는 없어져야 해. 그러려면 전에 말했던 그녀를 어딘가로 보내든가 없애버려야만 해. 또 다른 삶은 이런 거야. 그녀 남편에게 돈을 주고 그녀를 빼앗아 오는 것. 수치심과 불명예는 있고 그녀와 사는 거야. 그러려면 리자와 내 딸 미미가 없어져야 해. 아니, 아이는 상관없어. 하지만 리자는 없어져야 해. 그녀는 떠나야 해. 모든 걸 알고 나를 저주하면서 떠나야 하는 것이지. 내가 농부의 아내 때문에 자신을 배신했다는 걸, 내가 사기꾼의 파렴치한이라는 걸 그녀가 알게 된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야. 그래서는 안 돼.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예브게니의 생각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리자가 병에 걸려 죽는 거야.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게 깨끗이 끝나는 건데. 깨끗이 끝난다고, 이 교활한 인간 같으니. 아니,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그건 스테파니다가 되어야 해. 스테파니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그렇게 남자들이 아내나 연인을 독살하거나 살해하는 거겠지. 권총을 들고 가서 그녀를 불러낸 다음 품에 안는 대신 가슴에 총을 쏘는 거야. 그럼 다 끝나는 거야. 그 여자는 악마야. 분명 그녀는 악마야. 내 의지와는 반대로 나를 자기 소나기에 넣어버렸어. 죽여야 할까? 그래, 출구는 단 두 개야. 아내를 죽이는 것 아니면 그 여자를 죽이는 것.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럴 수는 없어. 신중하게 생각하고 앞날을 내다봐야 해.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다시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고, 그녀를 떼어내 버리겠다고 말하겠지만 그건 그냥 말뿐이고 저녁이 되면 그녀 집 뒤뜰로 갈 테고 그녀는 그걸 알고 나를 만나러 오겠지. 어쩌면 마을 사람들이 알아채고 아내에게 일러 바칠지도 모르고, 아니면 더는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으니 내가 내 입으로 아내에게 털어놓을지도 모르지. 더는 이렇게 있을 수 없어. 모두 알게 될 거야. 파라샤도 대장장이도 모두.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 그럴 수는 없어. 출구는 단 두 개뿐이야. 아내를 죽이든가 그 여자를 죽이든가. 그리고 또 그래, 세 번째 출구가 있구나. 나를 죽이는 것. 예브게니는 이 말을 나지막이 소리내어 해보았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래, 자살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잖아. 그는 두려워졌다. 그 출구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권총은 있어. 그런데 정말 나를 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얼마나 이상할까? 예브게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권총이 들어있는 장롱을 열었다. 하지만 그때 아내가 들어오는 바람에 상자에서 권총을 꺼내지는 못했다. 21. 그는 신문으로 권총을 덮었다. 또 시작이군요. 리자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뭐가 또 시작이란 말이오? 예전에 내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려 하면서 짓던 그 끔찍한 표정 말이에요. 제발 여보, 제발 말 좀 해봐요. 당신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 알아요. 다 털어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지금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없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안다고? 글쎄. 말해봐요. 제발 말해보라고요.
말하기 전에는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예브게니가 서글픈 웃음을 지었다. 말해버릴까? 아니, 그럴 수는 없어. 그리고 할 말도 없어. 어쩌면 아내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바로 그때 유모가 들어와 산책을 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리자는 아이에게 옷을 입히러 가야 했다. 말해 주실 거죠? 금방 올게요. 그래, 아마도.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며 짓던 고통스러운 미소를 리자는 절대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방을 나갔다. 예브게니는 도둑처럼 재빨리 권총을 옮겨쥐고 상자에서 꺼냈다. 장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오래전 일이야. 그리고 한 발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 자, 이제 어떻게 될까? 그는 관자놀이에 총을 대고 잠깐 머뭇거렸지만 스테파니다. 그녀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결심. 자신과의 싸움, 유혹, 추락, 또다시 시작되는 싸움을 떠올리는 순간 두려움으로 몸살 갖춰졌다. 아니, 이게 나.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때 발코니에서 막 내려온 리자가 총소리를 듣고 방으로 달려와 보니 남편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상처에서 따뜻하고 검붉은 피가 솟구쳤고 시체는 아직 떨림을 멈추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그 누구도 자살의 이유를 이해하지도 설명하지도 못했다. 삼촌도 자살의 원인이 2달 전에 예브게니가 그에게 했던 고백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는 자신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진즉에 예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예브게니가 말다툼할 때 보면 다 알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리자와 마리아 파블로브나 모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예브게니가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의사의 말은 믿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었는데 예브게니는 그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보다 더 정신이 건강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사실 예브게니 이르테네프가 정신병자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정신병자여야 했다. 진짜 정신병자는 다른 이들에게서 광기의 징후를 보면서 자신에게서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1889년 11월 19일 야스나야 폴라냐 22 마지막 글입니다. 또 다른 결말. 이렇게 중얼거리며 예브게니는 책상으로 다가가 리볼버 권총을 꺼낸 뒤 찬찬히 살펴보았다. 다날이 하나 부족했다. 그는 바지 주머니에 총을 넣었다. 아, 맙소사.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여 도와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저는 죄악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지만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그는 기도를 마친 뒤 성상 앞에서 성호를 그었다. 그래,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 나가서 산책하면서 생각해봐야겠다. 예브게니는 현관으로 가서 외투를 걸치고 덧신을 신은 다음 밖으로 나갔다. 자신도 모르게 발길이 정원을 지나 마을 쪽 길로 들었었다. 마을에서는 탈곡기가 낮게 윙윙거리며 돌아갔고 소를 모는 아이들의 외침 소리도 들렸다. 예브게니는 곡식 창고로 들어갔다. 그곳에 스테파니다가 있었다. 예브게니는 한눈에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이삭을 걸어 모아다가 예브게니를 보고는 눈웃음을 짓더니 명랑한 표정으로 활달하게 뛰어다니며 흩어진 이삭을 빠르고 능숙하게 주워 담았다. 예브게니는 그러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그녀에게 눈길이 갔다.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퍼뜩 제정신이 들었다. 그때 관리인이 오더니 타작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보고하고는 지금 타작하는 이삭이 오래 방치된 거라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확량도 적다고 말했다. 예브게니는 이따금 이삭 묶음이 고르게 통과하지 못할 때면 삐그덕 소리를 내는 탈곡기 원통에 다가가서 관리인에게 이런 이삭 묶음이 많은지 물었다. 5수레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건... 하지만 예브게니는 말을 끝마치지 못했다. 탈곡기 원통으로 다가와 그 아래 흩어져 있는 이삭을 끌고 모으며 눈웃음을 보내는 스테파니다를 본 순간 온몸이 불에 댄 듯 놀랐기 때문이다. 그녀의 시선은 두 사람이 나누었던 사랑, 아무 근심 없이 즐겁기만 했던 사랑을 말하고 있었다. 또한 그가 자신을 원하고 있다는 것도, 그가 그녀 집 헛간까지 왔다는 것도 다 알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은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예브게니는 그녀에게 휘둘리는 기분이 들었지만 굴복하고 싶진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기도를 떠올리며 되뇌어 보려 했다. 중얼거리며 기도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없다는 걸 이내 깨달았다. 예브게니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그녀와 만날 약속을 정할 수 있을까? 오늘 일을 끝내면 새 볕단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내일 다시 시작하라고 지시하실 건가요? 관리인이 물었다. 그래, 그래야지. 예브게니는 대답을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눈으로는 다른 안악들과 함께 곡식 더미 곁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스테파니다를 쫓았다. 그는 생각했다. 정말 난 나 자신을 이길 수 없는 걸까? 정말 나는 파멸하고 말 것인가? 오 주여, 아니 신은 없어. 악마만 있을 뿐이야. 그리고 악마는 바로 저 여자야. 악마가 날 사로잡고 있어. 하지만 난 지고 싶지 않아. 질 수 없어. 악마, 그래 이 악마야. 예브게니가 스테파니다 곁으로 다가서더니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그녀의 등에 대고 한 발, 두 발, 세 발을 쏘았다. 그녀는 몇 걸음 달아나지도 못하고 곡식 더미에 쓰러졌다. 아,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안악들이 비명을 질렀다. 아니, 이건 사고가 아니야. 고의로 저 여자를 죽인 거야. 그러니 가서 경찰서장을 데려와. 예브게니가 소리쳤다. 예브게니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아무 말 않고 방으로 들어가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 혼자 있게 해줘요. 곧 다 알게 될 거요. 예브게니는 방문 밖에 있는 아내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1시간 뒤 그는 종을 울렸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하인에게 명했다. 가서 스테파니다가 살아있는지 보고 오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하인은 그녀가 1시간 전에 죽었다고 말했다. 그래, 잘 됐군. 이제 그만 가보게. 그리고 경찰서장이나 예심 판사가 오면 알려줘. 다음날 아침 경찰서장과 예심 판사가 예브게니를 데리러 왔다. 예브게니는 아내와 딸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감옥에 갇혔다. 예브게니 사건이 며칠에 걸쳐 배심 재판으로 진행되었다. 법원에서는 예브게니가 일시적 정신착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교회에서 참여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예브게니는 감옥에서 9개월을 보낸 뒤 다음 한 달간은 수도원에 있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수도원에서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돌아올 즈음에는 몸이 몹시 쇠약해졌고 어느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다. 바르바라 알렉세이브나는 자신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진즉에 예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예브게니가 말다툼할 때 보면 다 알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리자와 마리아 파블로브나 모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예브게니가 정신병을 앓는 정신병자였다는 의사의 말은 믿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었는데 예브게니는 그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보다 더 정신이 건강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사실 예브게니 이르테네프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 정신병자였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정신병자여야 했다. 진짜 정신병자는 다른 이들에게서 광기의 징후를 보면서 자신에게서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